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사건의 첫 번째 질문은 개인 채권자도 포함이 되는가? 내가 친구나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렸을 때 그 개인 채권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 우리가 채권자 목록을 만들 때 은행이나 카드사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래처라든지 심지어는 지인, 아는 사람한테 빌린 돈, 아니면 배우자, 부모님, 이런 가족한테 빌린 돈, 이런 돈도 채권자 목록에 다 포함할 수 있는가? 예시를 들어드리면 은행에서 3천만 원 빌렸고 지인한테 7천만 원 빌렸을 경우에 이 사람이 월 변제금이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을 안분 배당을 하니까 은행이 30만 원 받아가고 지인이 70만 원 받아가겠죠. 그럼 법원은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만약에 지인이나 친구들이 채권을 빌려준 적이 없는데 빌려줬다고 채권자로 자꾸 들어오거나 또는 1,000만 원 빌려줘 놓고 5천만 원, 6천만 원 빌려줬다고 부풀려 버리면 그들에게 넘어가는 변제금, 배당금이 자꾸 늘어나니까 선량한 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변호사 입장에서는 지인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그들이 진실한 채무자라면 그들에게도 배당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법원 같은 경우는 명확한 소명이 없다면 가급적 제외를 시키려고 하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소명을 해서 포함을 시켜달라고 여기에 맞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직무 편람을 한번 보게 되면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허위로 채권을 만들어서 부풀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료 송부서만으로 채권액을 인정하기 힘들다. 나머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에서 채무자가 직접 받은 보정 권고인데요. 3항, 채권자의 직업, 그 사람이 대부업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물품 거래하고 지급하지 못한 돈이라면 그 물건을 거래한 내역서라도 한번 봅시다. 채무자 선생님이 주장하는 그 채권자가 채무자 선생님을 향해서 소송이나 고소장이나 내용 증명이나 이런 걸 발송한 게 있다면 그거라도 한번 제출해 보세요. 만약에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장 채권으로 보이는 바 채권자 목록에서 삭제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법원에서 하는 말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관계를 소명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이 친구인지 지인인지 거래처인지 대부업체인지 어떤 관계이길래 돈을 빌렸는지 설명해 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역을 소명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 돈을 빌렸다면 내 통장에 빌릴 때 이체받은 거래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체 내역이 있으니까 그걸 내라는 거고, 물건 대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 것이라면 예전에 물건을 받았던 어떤 자료나 소명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제출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소송 자료. 저 채권자가 나를 향해서 소송을 하든 지급 명령을 하든 아니면 돈 떼먹었다고 고소를 하든 아니면 내용 증명 같은 걸 보냈든 간에 정말 저 사람이 진정한 채권자라면 나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을 거 아니냐, 그 조치 취한 내역, 채무자가 받은 그 내역이라도 한번 제출해봐라, 이렇게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죠. 위 자료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소명이 되면 그 개인 채권자를 채권자 목록에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채무는 탕감이 되겠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소명이 안 돼버리면 채권자 목록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채권은 탕감이 안 되는 그런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아주 친밀한 관계나 직장 동료나 가족들 관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형님이 나한테 돈 빌려줬는데, 내 아버지나 배우자가 돈 빌려줬는데 그게 뭐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저 사람이 화가 나서 나를 고소하고 이런 일은 잘 없잖아요. 근데 약간 먼 관계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나중에 소송도 할 수 있고 추심도 할 수 있는 관계인데 소명 자료가 없어버리면 채권자 목록에 못 집어넣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못 집어넣어서 탕감 못 받았는데 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증거 자료를 들고 있다가 나중에 소송을 딱 걸어버리면 그때는 또 누락 채권이 돼서 별도로 해결해야 되는 약간 번거로움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채권자는 잘 소명해서 포함을 시키도록 해야 되고, 그 외에 아주 친밀한 가족관계 같은 경우는 뭐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배우자 같은 경우는 그냥 빼라고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자, 두 번째 질문. 이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였는데 그럼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얼마로 봐야 되는가? 뭐가 문제냐면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급여생활자는 매달 일정하잖아요. 근데 개인사업자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러죠. 월마다 매출이 다르다고요. 계절마다. 그리고 비용도 다양하잖아요. 월세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매입 원가도 있고 이러니까 도대체 어떤 것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고 변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가?
자, 직무편람에는 매출 금액에서 지출 비용 빼고 개월수로 나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순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가 월 매출이 1,000만 원이라도 월세, 인건비, 재료비 다 빼고 나면 200만 원 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비용 다 빼고 200만 원 남는 것만 순이익으로 기준으로 하는 거죠.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변제금이 너무 많잖아요. 한 달에 변제금 800만 원, 900만 원 내야 되는데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비용 다 빼고 남는 200만 원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하니까 변제금이 그렇게 높게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정 기간 평균을 냅니다. 월에 따라서 매출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이든 작년 1년이든 이렇게 일정 기간 평균 낸 금액을 많이 참고하고, 세 번째가 작년에 소득 신고 내역을 제출하게 하거든요. 작년에 1년치 장사한 거는 이미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신고한 내역을 보면 소득 금액 얼마라고 세무서에 신고한 게 있거든요. 그 금액도 많이 참고합니다. 네 번째는 어차피 본인이 작성한 걸 기초로 하거든요. 나중에 그 자기 소득에 대해서 진술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매출이 얼마인데 직원 인건비하고 월세하고 재료비하고 얼마 빼고 남는 돈이 얼마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 채무자 스스로 이걸 작성해서 진술하는 그런 보정 권고가 있거든요. 그걸 제출해서 본인의 소득 상황을 진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작은 질문 하나 내드릴게요. 다음 중 변제금이 낮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버는 돈이 비슷하다고 봤을 때, 나머지 조건은 다 동일하다고 봤을 때 누가 변제금이 낮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정답은 2번 자영업자가 변제금이 낮을 가능성이 약간 더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영업자의 소득은 완벽하게 조사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걸 보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 또는 뭐 자동차든 보험이든 영업하시는 분, 본인도 본인 소득 잘 모르시겠죠. 자기 소득 외우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한 달에 대충 매출이 얼마 나온다, 근데 비용이 빠지니까 뭐 대략 얼마쯤 되겠다, 이 정도만 알지 자기도 자기의 1년치 계좌 내역을 막 다 열어보고 막 내가 이번 달에 비용 얼마 썼나 외우고 다니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하물며 그 채무자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심사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더 파악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겠죠. 그리고 본인 신고를 기초로 하잖아요. 여러분이 작년에 세금 낸 거를 법원에서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세금 낼 때도 결국은 여러분이 신고한 내역을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을 해서 제출한 거잖아요. 또 회생법원에서 별도로 소득사항을 진술하라고 한 번 더 절차를 주는데, 그때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벌고 얼마 비용 쓴다고 제출하는 것도 여러분이 작성하는 걸 기초로 해서 법원이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작성하는 걸 기초로 하기 때문에 조금 자기한테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있죠. 자영업자들 세금 신고 많이 해봤잖아요. 막 소득 아주 높게 신고 잘 안 하시죠. 물론 탈세를 하거나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뭐 좀 비용 같은 거 뭐 넣을 만한 거 다 넣어서 뭐 순이익을 좀 줄인다거나 자기 신고를 기초로 하니까 딱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보다는 자영업자가 조금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죠. 이거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세금 신고 한번 해봤으면 2번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법원을 상대로 허위 보고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막상 해보시면 자영업자는 월급쟁이들 유리지갑처럼 그렇게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약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세 번째 질문, 소득이 낮아서 2인 생계비를 못 빼면 어떡하나.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내가 150만원 월급 받는데 1인 생계비 120만원을 제외하면 월 변제금이 30만원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250만원 월급을 받는데 내가 내 자녀도 있어. 그러면 내 생계비하고 자녀 생계비하고 두 개 합쳐서 2인 생계비 200만원 빼잖아요. 그러면 월 변제금이 50만원이 되겠죠. 근데 내가 애매하게 월급이 170만원이야. 자녀가 있어. 그래서 내 생계비, 자녀 생계비 두 개 합쳐서 200만원 빼려니까 마이너스 30만원 나오잖아요. 이렇게 변제할 수는 없잖아요. 변제금이 마이너스 30만원이면 뭐 30만원 돌려달라는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170만원 빼기 1인 생계비 120만원을 하겠죠. 그러면 월 변제금이 50만원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약간 서운하잖아요. 내 자녀를 부양해야 되는 비용이 필요한데 약간 변제금이 높은 것 같아서 약간 부담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분 배우자가 전업주부고 소득이 없는 점, 그리고 배우자가 어린 자녀들을 혼자 양육해야 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 변제금에 대한 선처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결론은 170만원 빼기 120만원 해서 50만원 변제해도 되는데 170만원 빼기 140만원이라고 2인 생계비는 안 되고 1인 생계비는 넘는 1.5인 생계비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월 변제금이 30만원 되잖아요. 이 채무자 변제 계획안을 한번 봅시다. 자기 자영업 미스터 땡땡을 운영해서 얻는 수입이 170만원 정도 되는데
피부양자 포함해서 2명이잖아요. 그럼 200만 원 빼야 되는데 170에서는 200을 뺄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한 명 빼려니까 좀 아쉽지. 변제금을 더 낮추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1.5인 빼는 거예요. 170 빼기 130은 4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 자, 네 번째 질문. 변제금을 조금만 내면 안 되나요? 나 한 5%만 변제하고 싶은데 10%만 변제하고 싶은데 무조건 적게 내면 안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법원에서 그렇게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기본적인 법원의 스탠스는 채무자로 하여금 어떻게든 변제금을 더 내게 하려고 합니다. 채무자의 입장을 고려해 주긴 하는데 어찌됐건 명백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으면 웬만하면 최대한 변제를 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분 변제금을 낮게 내려고 있는 비용 없는 비용 다 집어넣어서 변제 계획안을 제출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바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변제율이 9%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회생 절차를 남용하는 거 아니냐. 비용을 줄여서 변제금을 높이고 변제 기간도 36개월에서 60개월로 늘려가지고 더 변제해라. 지금 이 정도만 변제하면 회생 절차의 남용밖에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보정 권고가 내려온 겁니다. 법원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회생 절차 남용이다. 변제 기간 늘려라. 생계 비용 낮춰라.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가 주장하는 게 이건 남용이 아니다. 근거를 제시해야죠.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라든지 예를 들면 젊지만 건강이 좀 안 좋다든지 아니면 부양해야 될 가족이 많다든지 이런 사유들을 열심히 주장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9% 변제율은 신청권 남용이다. 이렇게 더 변제하라 그랬는데 방금처럼 자영업자니까 매출 금액을 좀 조정해서 순이익을 최대한 좀 낮게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명은 포함 못해도 1.5명은 포함하면 비용을 늘려가지고 변제금을 좀 낮출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변제금을 올리라고 했지만 최소한도로 약간만 올렸습니다. 그 결과가 이거였죠. 미스터 땡땡이라는 자영업을 운영하는데 170인데 1.5인 반영해서 이제 130만 원 뺐잖아요. 그러면 월 40만 원이니까 60회 내면 3년 동안 2,400만 원 내게 되는 거죠. 그래봤자 변제율은 12%밖에 안 되니까 법원에서 말하는 대로 변제금을 좀 높이고 변제 기간을 늘려도 결국은 9% 변제할 사람이 12% 변제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선방했죠. 그래서 이분이 채무가 2억 원 가까이 되는데 3년 동안 변제하는 금액이 2,400만 원이죠. 그래서 전체 금액이 한 12% 정도 변제하는 걸로 그렇게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인 채권자도 포함할 수 있는가?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는 넣든 빼든 별 관계 없는데 조금 먼 관계는 소명을 잘 해야 집어넣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개인 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순이익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는데 유리지갑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했죠. 생계비 공제에 대해서는 2명을 뺄 공간이 부족하면 1.5인 정도를 빼면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변제율이 너무 낮으면 법원에서 회생의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1.5인을 공제하는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소득 자체를 너무 높지 않게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써서 다른 수단들을 잘 이용해서 변제율 자체를 약간만 높여주는 걸로. 그래서 처음에 9%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거부해서 한 12% 정도로 통과하는 걸로. 이렇게 되면 꽤나 괜찮게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개인 채권자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